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이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우리 굿나르 시르베크 닐스 겔리의 서양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마지막 부분 인간과 사회학 161페이지 간단히 보면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을 다루고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회학, 이거 뒷반에서도 다루었나요? 예, 다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저는 162페이지 일반적으로라고 시작되는 문단을 좀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상의 인간 능력을 보유한 인간 영혼이 인간 이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 이성적인 삶은 모든 인간의 존재의 보편적인 목적인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밑줄을 쳐두었고, 여기에서 이제 에토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것, 이것이 덕, 아르테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문단을 이 전체 챕터의 핵심적인 문단이다라고 저는 꼽아보았는데요. 오늘날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성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또 가족, 마을, 도시국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뭐 경유지처럼 그려져 있는 이 원이 오늘날은 어떤 형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도 공동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서서 플라톤 다루었을 때처럼 공동체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도시국가로서의 어떤 공동체, 도시국가와 집단으로서 의 공동체, 그 안에서의 기능들을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은 이때와 무엇이 크게 다를까요? 아니면 혹은 비슷할까요? 오늘날은 국가의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국가라는 게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국가가 막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 도시국가 위주였고 전환하는 단계였으니까 도시국가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마을 정도 될까요? 한 뭐 시보다도 작을 것 같은데 지금의 뭐 시 아니면 뭐 동 정도 되겠네요, 도시국가 하면. 근데 오늘날의 국가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만 봐도 몇억 명의 인구니까 이때보다는 국가라는 개념이 더 다르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 개념을 해석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두 사람 안에서도 조금 갈리는 그런 해석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로 개념화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인간을 공동체의 일부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도 좀 갭 차이가 있었을 그 공동체의 개념을 과연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것을 완벽에 가깝게 그 당시의 상황과 더불어서 이해를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날은 어떤 이야기를 더 해볼 수 있을지를 던져보면 165페이지에 좋은 삶이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이란 여기에서는 이론적 활동의 삶인가 아니면 이성적 정치적 공동체 속의 삶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불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좋은 삶이란 플라톤과는 좀 달랐죠. 그래서 플라톤은 어렸을 때 목격한 자기의 스승을
죽인 사회를 좀 어떻게든 변혁해 보고자 그런 정치인을 길러내려고 했었던 그것이 이제 좋은 삶의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게 된 그 촉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하나의 뭐 덕이라든지 아레테를 말할 때 또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개인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약간씩 달랐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대 계급 간의 차이가 여기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지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구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아까 생태학에서 여러 가지 구분과 차이를 두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좋은 삶에 대한 어떤 시대 계급의 차이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었다라고 적혀 있죠. 14번 각주를 보시면 조금 다른 헤겔과 막스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성찰과 해석 이런 지점들을 좀 더 알아보실 수 있겠고 그런 거 보시면서 같이 플라톤과 뒤에는 이제 166페이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차이가 약간씩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교과서처럼 명확하게 좀 적혀 있는 서술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166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로써 이렇게 정리된 문장 이 부분을 보시면 저자의 해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좀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166페이지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들에 보다 더 가까운 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공유했으며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물학적 논증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맥락보다는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단의 마지막을 즉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지가 약간 흐려지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다. 저희 기초반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야 플라톤도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미소진이었다. 이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엄청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뜨겁게 좀 비판 혹은 비난하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실망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초반에서. 아마 여기에서는 뭐 진료인이나 뭐 이렇게 형상과 진료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대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좀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해석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 앞에서 우리가 4가지 원인을 적용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상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적용, 원인과 원인끼리의 어떤 우열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 주시면 이런 도식화적인 해석이 전부는 아니었겠다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닐스 길리의 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히 현대적인 화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생태학, 그걸 챕터를 따로 두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게 일부러 배치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의도적인 것들이 보여서 뭐 그게 뭐 옳든 그르든 어쨌든 저자가 현대적인 어떤 되게 중요한 주제들, 생태학 혹은 뭐 여성학 이런 쪽을 잘 어떤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그 철학자들을 인제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가면 이제 정의로운 사회나 좋은 삶이나 뭐 이런 챕터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평등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뭐, 형상과 진료와 더불어서 남자, 여자, 뭐, 우열 관계 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은 흐름에서 짚어보면, 뒤에 170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요. 평등의 기반을 둔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교환에서의 평등으로서의 정의와 분배에서의 평등으로서의 정의, 뭐 이런 거. 그래서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질서가 잡힌 사회라든지 이런 맥락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짚어냈던 그런 맥락과는 좀 달라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17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보다 평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등은 민주정,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금권 정치, 뭐 이렇게 쭉 이게 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도 조금씩 달리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됐던 그 남녀와 우열 관계 역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단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리가 없다. 구분을 했으면 했지, 더 쪼개면 쪼갰지,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좀 나중에 찾아보신다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패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그 앞에서는 좋은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좋은 삶에 대해서는 저는 우정에 대한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우정에 대한 얘기. 그 앞에서는 다른 부분이 재밌었던 부분 있으실까요? 저도 우정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앞에서는 뭐 좋음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뭐 실존주의자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런 내용들 거쳐서 168페이지 마지막 줄에 우정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덕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은폐된 선의가 아니라 상호적인 선의를 포함한다. 인격체들 간의 상호적인 태도다라고 해서 예가 나오죠.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 있지만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우정은 서로 알 것을 요구하고 상호 간의 인정을 요구하고, 우정은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교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우정의 목적이자 전제 조건은 교제다. 우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의 다른 점,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랑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정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 덕을 실현한다는 것, 이런 행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규범들을 단지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정을 되게 긍정적인 규범으로서 아니면은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은 그 우정에 대한 개념을 현대 철학에서도 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정을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우정이 외부에 있는 타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물들을 넓게 지목을 했을 때 타자들을 좀 더 넓게 수용해 볼 수 있겠고, 또한 타자가 내 외부에만 있지 않고 내 안의 타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나와의 우정,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위계적으로 설정해 놓았던 인간, 만물의 최상위에 있었던 그 인간의 개념들이 조금씩 무화되어 가는 그런 현대 철학의 하나의 맥락 안에 우정이 놓이게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지점이 좀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그냥 지금 방금 읽어주신 대로 그냥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조금 모호한 설명이 좀 이어지긴 하지만 좋은 삶이란 궁극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정의로운 사회도 약간 비슷해요. 플라토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 개념에 몰두했는데 그 정의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떠어떠한 정의, 뭐 평등에 기반한 정의 뭐 이렇게 구분하고 분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냈다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어떤 문단이 재밌으셨나요? 어, 줄을 많이 치긴 했는데, 어, 뭐, 예를 들면 171쪽에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프락시스는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인 반면, 포이에시스는 그 목적이 그 행위 자체와는 다른 어떤 것인, 특히 그 행위에 의해 창조되는 새로운 것인 행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놀고 있는 아이들은 프락시스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며, 노는 거의 목적은 노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 양로원을 방문해 쉽게 한 그릇을 마시는 오뎅 먹는 정치인 생각나는데 선거 입후보자는 대략 포이에시스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를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예술 영역으로 넘어가는 맥락들이 좀 저도 보였던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재미있었고, 또 하나의 정치학의 분야를 173페이지에 두 가지 분류적인 학문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도시국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이라고 1번 정치학을 두고 있고, 2번 시민들을 최선의 삶으로 이끌어줄 생활의 규칙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해서 두 가지의 학문의 영역을 나누고 있다는 점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힐시베르그 맨날 할 때 이 사람은 맨날 구분하고 차이를 두고 그것을 또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읽어봤던 기억에 남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차이들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그 맥락들이 어떤 키워드 안에서는 어떤 분과들로 나누어지는지 도식화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지점들이 서술의 재미있었던 부분이지만 저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궁금했던 그런 서술이라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들었고 오히려 훨씬 재밌었던 건 각주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주 부분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외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배경들에 대해서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그 예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원인설 저희가 했던 거 떠올려 보면 그릇을 갖고 그 목적인 뭐 형상이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예시라면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되게 신화적이잖아요. 이야기 같고 그게 플라톤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MBTI처럼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러니까 그런 예시를 드는 플라톤과 동굴의 비유 되게 재밌죠. 이야기 형식으로. 근데 그 많은 상징과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목적인 형상인 이거 진짜 분류하고 이건 어떤 과학자 같은 느낌? 진짜 학자 같은 느낌이 물씬 나거든요.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문학도 그러니까 소설가 혹은 시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달라요. 요런 부분 좀 읽으면서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정치학이나 법의 문제를 다룰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상적인 성향이 좋게 긍정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174페이지에 넘어가면 어떤 국가 형태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토론,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수로서 혹은 표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비교함으로써 놓고 보여주는 통찰을 나타냈고 사실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라는 영역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평등의 문제, 아까 잠깐 읽어봤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175페이지 연결해서 17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세한 논의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도 되게 놀랍죠. 17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상세한 논의 끝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한적 민주정이 최선의 국가라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해서 그 근거들을 쭉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국가에 대한 플라톤의 어떤 생각들, 사실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처럼 세세하게 어떤 정치체를 비교하거나 무엇을 보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는 그냥 교육 지침서라고 했죠. 좋은 사람이, 좋은 철학을 배운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저절로 좋은 국가가 된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톤 국가의 책은 교육 지침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히 다른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 정치 체제를 비교하고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더 행사하고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정치 체제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하나의 거대한 통찰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이 그 목표나 이상 어떤 그런 큰 틀을 이제 제시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세하게 이제 따져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역할 분담이 잘 되겠다 싶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맞았다면 좋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적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단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생각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비극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177페이지 마지막으로 모방과 카타르시스라고 해서 예술의 영역을 좀 다루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은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조금 이어받아서 그 영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재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178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술이 복제 혹은 모방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이론을 재해석한 이후로 플라톤과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모방, 인식으로 바라보았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은 개별 사물들 내에 존재하고 그래서 지각 가능한 사물들은 플라톤의 경우보다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서 지각 가능한 사물들을 복제하는 예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플라톤의 경우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의 형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서술이 나와 있고요. 플라톤보다 더 분석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도 어디를 참조해라라고 하고 설명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심미적인 것이 플라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미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예술을 복제본으로 보는 견해는 인간이 본성상 배우려는 욕망, 배우고 지각하려는 즐거움에서 맛보려는 욕망을 갖는다는 생각과 연관이 되면서 미학이라는 말, 그리스의 아이스타네스타이에서 유래한 용어가 특별한 방식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플라톤이 뭐 시인을 격화시키고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는 뭐 그런 명목하에 예술이 모방의 모방을 양산한다는 명목하에 이데아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사실은 똑같은 생각이죠. 예술이 복제본이다라는 전제는 똑같고 거기 안에서 어떤 것들을 긍정적인 경험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도덕적 기능도 갖는다라고 해서 카타르시스 얘기를 하게 되죠.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 정화하기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화, 카타르시스 이런 용어들이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뭐 담즙과 담즙질과 우울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180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정신적 균형을 재창조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문창과나 예술학부생들이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읽고 있고요. 시학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뭐 추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비판적 수용을 거쳐서 오늘날의 예술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181페이지 맨 이제 1, 2번에 걸쳐서 아래 문단이 나오는데요. 예술은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명확하게 나오죠. 앞에서 우리가 목적인 이야기하면서 존재와 걸쳐서 인식론에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지는 좀 핵심적인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예술에서도 이 핵심이 목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즐길 거리 혹은 정화의 기능 도구로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목적인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모방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긍정성으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과는 달리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인과 목적인을 포함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예술 영역으로 인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어떠셨나요? 전 와닿았던 부분이 181쪽에 저도 1, 2번 특히 이제 1번에 읽어보면 실효법적 해석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웅대하고 격렬한 감정을 가진 이들은 예술을 통해 그 분출구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종의 정신적 사열을 경험할 수 있으며 너무나 섬약한 감정을 가진 이들은 적정량의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제가 음악을 듣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되게 좀 기쁘거나 아니면 좀 이게 템포가 빠른 걸 들으면 또 기분이 업이 돼요. 어. 내가 좀 약하고 지쳐 있을 때 음악의 힘 그 저는 처지는 음악을 잘 못 듣거든요. 왜냐면 음악은 힘을 줘야 된다. 에너지를 주 음악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실제 에너지를 받아요. 기운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런 해석 실효법적 해석 정말 공감을 많이 했고 예술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정화되고 교육된다. 이런 부분들, 인격적 성장을 갈망한다, 고양한다. 이런 부분들도 뭐 음악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그 예술 작품들이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렇고 딱 그걸 듣거나 보거나 그 체험할 때 어떤 그 상승되는 예 상향하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네. 음. 맞습니다. 최근에 공감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감을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의 얘기를 하면서 공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글을 읽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플라톤적일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일까 좀 생각을 해 보면서 동시에 '과연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교수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공감이라는 감정적인 소통과 관점 전환이라는 것을 많이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감정적인 어떤 공감이라는 그런 감정 반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기인한 개인들의 아주 내밀한 선택에 근거한 결과의 감정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되게 중요하죠. 어떠한 맥락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말 문자 그대로 보면 공감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맥락에서는 공감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은 하는 법이라든지 반응, 리액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관점 전환이라는 것이 그런 일련의 양식들을 되게 규정해줘요. 뭐 예를 들어 누가 아팠다라고 하면 어떤 말부터 해야 돼?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뭐 괜찮았어?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유행하는 처세서들에서 보면 공감하는 법 해가지고 뭐 사회생활에 뭐 MZ세대와 소통하는 법 뭐 이런 책 많은데 거기에서 알려주는 모든 공식적인 것들 1번, 2번, 3번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점 전환을 훈련시키는 것이지 절대로 공감을 배우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맥락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예술을 얘기하면서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우려를 했죠. 이데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긍정했죠. 치료로서도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똑같은 거죠. 예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미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은 어떤 글을 읽어도 누가 읽느냐가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문해력 이런 얘기가 문제시되는 하나의 원인도 개인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글을 갖다 바쳐도 자기가 꽂힌 것만 보고 기억하고 맞아요, 해석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음악도 예술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본다면 과연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긍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개인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해석의 영역을 조금 더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음. 다 했네요. 네. 네. 예술의 영역에선 좀 할 말이 더 많았지만 아마 더 재밌는 현대 글 뭐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뭐 이런 것들 베냐민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그 맥락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왔겠구나 뭐 논의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만큼이나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자세한 어떤 논지라든지 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는다기보다는 기본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는 이미 봤으니까 또 복습, 요 정도만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지니님은 플라톤 그러니까 기질상 혹은 뭐 성격상 아니면 뭐 플라톤에 가까우신지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에 가까우신지 아니면 둘 중에 누가 더 좀 와닿거나 끌리거나 좋은지 이런 거 음, 궁금합니다. 네. 네. 플라톤 어떨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소에 네, 일반적으로 네. 네, 저는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네. 성향이 끌리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끌리긴 아, 합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 네, 정치만 놓고 봤을 때도, 그냥 이상향적인, 이야기, 뭐,
한 사람의 군주에 대한 뭐 덕목이 곧 국가로 연결되는 그런 도식화보다는 차라리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정치체를 비교를 하고 정체를 제시를 하고 이런 형태가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플라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비유하는 것만 봐도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좀 더 문학적인, 그러니까 대화체로 글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 실제 소설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연극처럼. 플라톤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학자로서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더 멋있지 않나요? 아, 네. 그쵸. 네. 네네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가 살았던 그런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해 보고 싶고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 터만 남았겠지만 근데 맞아요. 그가 걸었던 길 해서 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좀 나오는데요. 그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좋네요. 그럼 이제 좀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기서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보다 더 짧게 뭘 위주로 정의를 해야 될까를 보신다면 첫 번째 생애를 기반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 이데아랑 더불어서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텐데 그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는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존재론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1번 실체란, 형상 진료란, 네 가지 원인이란, 현실태, 잠재태, 변화, 신학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키워드들을 따라가면서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란 실체를 통해서 진료와 감각들을 통해서 형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형상 이해의 세계관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 원인으로서 구분될 수 있겠고 그 네 가지 원인들에 대한 적용이 현실태, 잠재태, 뭐 변화, 생성 이런 것들로 설명될 수 있고 그 세계관 중에 신학이 연결되어 이야기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세부적인 맥락들에서 정치, 삶, 예술까지 서술되어 있었던 오늘의 흐름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좀 너무 아쉬운데요.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는 명백하죠. 플라톤은 뭐 보편에 집중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에 집중을 했는데 그 보편과 개별을 잘 합쳐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좀 뼈대를 잘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있다면 좀 복습을 다른 책으로 해볼까도 했는데 어, 이제 너무 마냥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아리스토텔레스 부교재도 혹시 이제 보고 계시다면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 보지 마시고 어, 예를 들어서 실체나 뭐 진료 형상이나 아니면 뭐 존재론, 인식론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특별히 보고 싶다라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어, 아리스토텔레스 그 부교재 서양 철학인가요? 서양 고대 철학 서양 2권입니다. 2권에서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해당 부분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제5장 후기 고대 철학 들어가는데요. 제가 읽기는 다 읽었어요. 왜냐면 내일 이제 기초반에서는 이걸 다루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어, 저희가 그 뭐 여러 학파도 있죠. 큐니코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동안 이제 전에도 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확실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 이 학파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좀 맥락이 잡힌다라고 할까?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뒤에 후기 고대 철학과 뭐 중세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천천히 나가면 될 텐데 아마 다른 책에서는 이 후기 고대 철학 따로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중세랑 합쳐져서 서술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 어떤 책에 따라서 서술 방식이 좀 오락가락하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뒤에 보면 후기 고대 철학에 문헌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좀 이제 나눠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서술이 뒤에가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또 앞에 있어요. 맨 네. 앞에 뭐 시대상 이러이러한 분위기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의 철학은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책들도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서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세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과도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필론주의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회의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보시고 그런 학파들이 던졌던 질문들이 뒤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